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실종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8살 김모 양의 유골 발굴 작업을 경기도 화성시 A공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광주와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대부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5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피의자를 공개 소환할 수 없고 포토라인이 폐지되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고 오보를 낸 기자는 검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규정이라 그런지 입법 예고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언론은 대체로 비판적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당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조국 보도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의 수사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오보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자의 취재를 막을 수 있다는 규정, 이것이 있다, 명백한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 분위기를 주도하는 행태를 막으려면 정보 공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힌 신문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신문도 검찰이 던져준 정보로 훗날 오보로 드러날 가짜 뉴스를 유포한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국면에서 팩트체크를 게을리하고 검찰의 취지와 욕망에 휘둘린 언론들, 언론의 자유만 앞세울 게 아니라 왜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됐는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우선돼 보입니다. 검찰의 대변자에서 민의의 대변자로 유턴하려는 진정성이 읽힐 때 국민은 언론 편을 들 것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니까 어제도 그제도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었네요. 예.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생방송 현장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한 주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7시까지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무슨 상자에 무슨 근자입니까? 네, 자상할 상자에 뿌리 근자입니다. 아, 그래요. 사람은 이름값 하고 산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뿌리가 튼튼합니다. 그래요. 아무 말이나 막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뿌리 근자셨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아이고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아, 네. 예. 좀 웃을 수가 없는 그런 뉴스인데 이 부상자 구조에 나섰던 소방헬기가 독도 인근에서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바다 위에서. 네. 네. 어젯밤 11시 반경 이 네. 중앙 119 구조본부 소속 헬기 한 대가 독도에서 이륙한 뒤 2, 3분 만에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헬기는 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이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하자 출동해서 이 환자를 태우고 이륙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 예. 사고 당시 헬기에는 소방대원 5명 그리고 응급 환자 1명, 이 보호자 1명 등 모두 7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이 사고 당시 독도 주변은 초속 10m가 넘는 바람이 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사고 직후 이 독도 경비대에 협조를 요청하고 헬기와 함정 등을 급파해서 현장을 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 밤에는 조명탄 등을 이용해서 야간 수색을 진행했고 이 낮에는 잠수사들을 투입해서 이 본체를 찾고 있었는데 네, 네. 조금 전에 본체를 찾았다는 소식이 아, 그래요? 전해졌고요. 오. 그리고 이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추가로 더 전해졌습니다. 일단 그 오늘 2시 25분께 그 동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네. 동체 내부에서 실종자 1명이 엎드려 있는 것을 함께 발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네, 네, 네. 해경과 소방청은 사고 동체가 발견된 이 독도 남쪽 직경 9.2km 지방을 중심으로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수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는데요. 이 사고가 난 기종은 이 소방방재청이 2009년 처음 도입한 이 프랑스 유로콥터사의 헬기입니다. 뭐 각종 첨단 장비를 갖춰서 약천 후 및 야간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네. 뭐 어두워서 추락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다만 이 경상북도에서 이제 2대의 헬기가 있었는데 이 2대가 야간 비행이 좀 불가능해서 네. 대구에서 이 헬기가 출발을 했다라고 대구에서 합니다. 출동했어요. 네, 그래서 직선 거리가 357km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 119 헬기에 대한 좀 추가 도입 요구도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이 발견이 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네, 돌아가신 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빨리 나머지 실종자도 발견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초등학생도 살해했다고 진술했어요? 예, 예전에 오호. 초등학생 살해했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언제적 일입니까 이게? 이게 그 굉장히 좀 오래전인데 음. 한 30여년 지났죠. 198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춘재가 본인이 이제 초등학생을 살해했다. 8살 김모 양을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네네. 이에 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오늘 오전부터 이 12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이 김모 양의 유골 발굴 작업을 경기도 화성시 A공원 일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A공원 일대는 이 김양이 실종 당시에 입고 있던 치마 그리고 메고 있던 책가방 등 이 유류품이 발견된 야산이 있던 곳인데요. 이 경찰은 지표 투과 레이더 장치와 금속 탐지기 등을 동원해서 수색에 나섰고요. 네네. 이 특이 사항이 발견된 지점에 대해서는 이 땅을 파내서 좀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색 장소는 이춘재가 이 유류품과 함께 이 김양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곳과는 한 100여 미터 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네. 정작 지목한 곳은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가지고 이 발굴 작업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아이고. 경찰은 이 30년의 세월이 흐른 데다가 이춘재가 진술한 유기 장소와는 거리가 좀 상당히 떨어져서 이 유골 발굴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이 유족들의 마음을 좀 살피는 마음에서 좀 수색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편 이 김모 양은 1989년 7월 7일 이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 5개월여 만인 이 같은 해 12월에 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실종 당시에 착용한 옷가지 등만 발견이 돼서 이 단순 실종 사건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네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을 하면서 이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예예. 한편 이 김모 양의 이 부모님 그리고 가족분들이 경찰의 수색 현장을 찾아서 좀 헌화를 하고 또 오열을 하며 이 김양의 명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89년 7월 7일이면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네요. 네. 아하. 아이고 그래요. 살아 있었으면 좀 저랑 비슷한 나이가 됐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글쎄 안타깝습니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청와대가 그 대상이었어요. 네,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렸습니다. 국정조사, 네. 국정감사. 국정감사, 네, 예, 국정조사가 예. 열렸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를 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 질문이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네네. 일단 이 국감에는 이 노영민 비서실장,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여를 했고요. 김조원 민정수석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도 민정수석일 때 네. 참가하지 않았어요. 네,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죠. 예. 네, 어쨌든 일단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 자리에 참석한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9월 본인이 검찰 측에 이 조용히 수사하라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강기정 수석은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질의를 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많은 국민들은 그 발언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묻자 강기정 수석은 뭐 제가 했던 어떤 발언을 얘기하는 건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수사라는 발언을 이만희 의원이 지목했는데 네. 강기정 수석은 그 말을 포함해서 내가 했던 말 중에 뭐가 틀렸는가 이렇게 반문한 셈이네요. 사실 네. 말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떠들썩하게 수사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그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개별 그 청와대 수석의 의견을 전달한 정도인데 네. 이게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지적을 하자면은 정무수석이 검찰에 전화를 하는 게 맞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네,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당과 야당 측에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예. 법률적으로는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런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개별 검사한테다가 뭐 수사를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을 그거는 문제가 했다면 있죠. 네. 자기 관련한 수사인데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그래요. 뭐 하여간 청와대 수석이 전화했다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뭐 그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을지 이건 또 의문이기도 하고요.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떠들썩하게 수사가 좀 진행이 된 측면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 북한이 올해 들어서 그 12번이나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네네. 이 상세히 밝힐 수는 없다라면서도 우리도 북한보다 적지 않게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몰랐네. 네, 정의용 실장의 우리도 질문인데요. 이렇게 시험 발사하고 있다고요? 네, 예. 뭐 그렇죠. 이게 뭐 사실 딴 나라 예를 들면 뭐 탄도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저쪽 미국 쪽에다가 네네. 쏜다든지 뭐 태평양 쪽에 쏜다면은 이거는 우리도 잘못하는 거죠. 북한을 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비판했듯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국 그 영토 영해 안에서 실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정의용 안보실장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봤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네. 유엔 안보리에서 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이 9.19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위반인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뭐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한편 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이번 그 국정감사에서 지난주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이 특검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답변을 했다라면서 이 조국 전 장관 의혹과 동질 사안인 그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 관련 대학 압수수색과 관련자를 소환해서 이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청와대 측에 질의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자 정향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뭐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이 나경원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두렵냐? 라고 묻자 이 박경미 의원은 이 최근 자유한국당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 비하 영상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을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한다라고 주장을 네. 했습니다. 나경원이 그렇게 두렵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나경원과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두렵냐? 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답하면 되겠네. 조국이 그렇게 두렵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 어제 그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입장을 냈어요. 네, 김성태 의원이 오늘 오전 이 자신의 뇌물 사건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왔다가 이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라면서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재판이 열렸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네, 어쨌든 뭐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다행이긴 한데 예, 예. 그런데 다만 김성태 의원은 뭐 나의 재판과 업무 방해와는 별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예, 예. 김성태 의원은 이 자신의 딸을 이 KT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2012년 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이석채 전 회장을 제외해준 뇌물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또한 이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 본다라면서 다만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이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재판 흐름을 보니까 김성태 의원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네. 김성태 의원은 하여간 나의 재판은 이 이석채 회장의 재판과 무관하다. 무관하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네. 검찰이 이 서유열 전 사장의 뭐 허위 진술을 뭐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근데 법원이 이석채 회장 재판에서는 그거를 사실로 인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이 우리 비행기 승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이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은 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 이 몽골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그의 수행원 42살 A 씨를 입건을 했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장. 네,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입니다. 몽골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헌법재판소장이면은 우리로 보자면 굉장히 사회적 그 상당한 위치에 있는 상층부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그렇죠. 네, 굉장히 권위 사람이죠. 있는 자리인데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이 남의 나라 비행기에서 성추행을 했다. 이게 네. 참 도대체 기가 막힌 네, 일이네요. 좀 예. 어이가 없는 일인데 네. 이 어제 오후 8시 5분쯤 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이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20대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이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리고 이 도르지 소장의 수행원 A 씨도 20대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항공사 측은 이 범행 직후 이 도르지 소장 일행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항공기 도착 시간에 맞춰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출동을 해서 이 도르지 소장 일행을 맞았지만 네. 정작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해서 또 그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한 몽골 대사관 직원이 와가지고 이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관 면책 특권이 적용 대상이다. 근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네. 경찰이 이들의 말을 듣고 그냥 이 도르지 소장을 석방을 했다라는 거죠. 이 경찰 측은 야간 시간인데다가 이 몽골의 헌법재판소장이 협약의 대상이라고 해서 일단 석방한 상태였다라면서 예, 예. 소장이 이제 협약 대상 인물인지 등을 확인하고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네. 그런데 오늘 외교부가 이 도르지 소장은 이 해당 국가 공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에 적용한다는 내용의 이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주한 몽골 대사관 직원만 면책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군요. 네, 외교관 행사할 수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장은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르지 소장은 인천공항 황순구역 내에 있다가 이 경찰에 불려갔는데 그런데 또 한 명이 이제 성추행을 했던 이 네. 수행원은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기가 모시는 분은 놔두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나라 밖으로 나갔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 네. 뭐 MBC에서의 그 최종 직함은 대전 MBC 사장인데 이분이 자유한국당에 영입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진수 전 사장이 오늘 아침에 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네. 여기서 뭐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뭐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면서 네. 이 손가락질하는 정치보다는 뭐 후배들, 후손들, 뭐 청년들,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점을 오히려 강조해서 우리가 가르친다면 우리나라에도 뭐 영웅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정치에 입문해서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뭐 바꿔보고 싶다라며 비판만 하기보다는 뭐 본인이 직접 중심으로 뛰어들어서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김재철 사장의 편에 서서 이 홍보국장을 맡으면서 이 후배들을 탄압했다 이런 네. 지적에 대해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자 이진숙 전 사장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야 하지만 이 사회자가 사측 편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편을 가르는 것이다 라면서 그런 정치를 가장 바꾸고 싶다라고 네, 어떻게 보면 또 동문서다 그랬습니다. 써버렸어요.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답하기가 참 묘하죠. 예. 네, 근데 답을 하긴 했는데 네. 이건 해명할 문제가 아니다.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덧붙였는데요. 뭐 정치인으로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회자가 재차 묻자 네. MBC 재직 시절의 일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네, 말을 했습니다. MBC 경력 때문에 영입된 거 아니에요? 언론 전문가로 이제 영입이 됐죠. 예. 네. 그 재직 경험이 없었으면 자유한국당에 영입될 일도 없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회사 다닐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 못한다. 그럼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뭐 좋은 시절의 일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은 MBC 보도본부장을 지냈고 네네. 보도본부장 때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특조위에서 조사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MBC 보도를 보게 되면은 그 전원구조 보도도 네. 있었고 또 보험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해상 사고의 보험금은 얼마나 보상되는지 뭐 이런 기사로 해가지고 그것도 사고 당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정말 그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진숙 그 전 보도본부장이 드라마에 한번 나온 일도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도 나왔었습니까? 본인이 쓴 기사를 제가 지금 검색해서 본 건데 아, 그런가요? 압구정 백예라는 아, 드라마가 있었는데 드라마 중에 뜬금없이 이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네.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맞아요. 관계자하고 중동. 네. 대화를 나누는 그 드라마 맥락상 전혀 뭐 상관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그랬던 일도 생각나게 만드는 네. 저도 이제 이진숙 기억납니다. 전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예전에 쓴 기사예요. 그거. 제가 쓴 기사였습니까? 네. 예. 누가 자, 썼는지 잘 썼나 보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5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지요.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그런지 고속도로 교통량이 평소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사고도 잇따르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영남권 70물류 부근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일대 5km 구간에 정체 남았고요. 이전에 수도권에서는 한남에서 반포 사이와 서울요금소 부근, 죽전 부근에서 신갈분기점, 또 동탄분기점 부근에서 오산 부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를 지나 일산 쪽으로는 노고산 1터널 2터널 1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면서 송춘아들목 일대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더 가서 계양 부근에 있던 고장난 차 역시 치워졌지만 김포에서 송내까지 14km 구간에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남세종 2차로와 갓길에서는 화물차 사고가 났는데요. 일대 1km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충주분기점 부근 4km 정체 역시 사고와 작업 영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 나눈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와 관련한 클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1차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했는데 총 8명 중에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은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전 MBC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재철 사장 편에 서서 후배를 탄압하고 노조를 못 살게 했다는 MBC 구성원 주장에 대해서 이진숙 전 사장 한마디 남겼습니다. 나는 회사 일을 했을 뿐이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입니다. 아니 그거는 그 해명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회사 일을 했을 뿐이고요. 주어진 일을 한 제가 것이다. 노조가 그 정치파업을 예. 했다든가 했을 때 170일 동안 왜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나갔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노조라는
조직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회사 쪽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자라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특정인을 거명해서 비난하거나 손가락질을 한 거는 없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저는 후배들에 대해서 그렇게 손가락질 하고 싶지도 않고 가장 바꾸고 싶은 정치 문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정치를 이제 하게 되셨으니까 네. 지금까지는 나는 노코멘트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질문을 계속 받아내셔야 되거든요. 고블린님, 일을 했을 뿐이다. 회사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비판받는다는 걸 모르는 것일까요? 이런 글 보내셨습니다. 총선이 이제 5개월여 남았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여야 의원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엉뚱한 훈령을 발표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공문서를 파괴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준 것은 코미디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두 의원의 설전 들어보시죠.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희 자유한국당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국민 갈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법무부는 저런 엉뚱한 훈령이나 발표하는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불행이라고 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님 역시 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그 간단하게 어떻게 보시는지 김진표 의원님 얘기 듣고. 전혀 상식에 맞지 않죠. 국회법을 위반하는데 앞장선 의원들 국민이 봤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표창장을 주고 상권을 주고 공천에 가산점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지. 이거는 완전히 정광현 목사 수준의 행위입니다. 갑자기 또 계속 이게 다른 분들을 끌어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럼 조국 얘기 좀 한참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안 돼요. 아니 저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뭐 나경원 대표 총동원령 내려서 계속 정광한 목사하고 같이 집회하더니 이 판단과 수준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김용민 라이브.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회장. 이 이름은 지난 화요일 MBC PD 수첩을 통해서 언급됐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의 유준원, 이 사람 이름이 또 한번 언급됐습니다. 김어준 씨와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이야기에 따르면 유준원 회장과 전관검사의 유착 의혹이 보인다. 그리고 WFM 200억 대출에도 유준원 회장이 연결돼 있다. 이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PD수첩에서 보도했던 유준원 그 회장이 왜 언급되냐면 이분이 여러 건에 이제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고 그 중에서 2012년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조작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봐서 20억 이득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루자들은 다 조사를 받고 뭐 수감되거나 또는 징벌 죄값을 치렀는데 이분은 소환도 한번 안 돼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상상인 그룹의 유준원 회장이 막 여러 사건이 연루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FM 200억 대출에도 이분이 연결돼 있어서 아니 이런 큰 손이 여기 등장했으면 이런 큰 손의 판인데 정경심 교수를 왜 잡고 있냐. 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런 PD수첩의 보도가 그럴 수 있었던 게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현직 검사들 간의 커넥션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이 이름은 사건 초기에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사를 오가던 학생 환자는 배로 이송하고 같은 시간 해양경찰청장 등 간부들은 헬기를 이용했다. 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널리 알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123 정장만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도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제기했던 외압 의혹들이 있었어요.
어떤 적용 법령을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든지 예. 또는 압수수색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든지 하는 보도는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스스로의 의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또 네. 외부에서의 압력도 있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수사가 그렇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법적으로 재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그 2기 특조위, 지금 사회참사 특조위라고 불리는 네. 어제 결과를 발표한 그 위원회에는 네.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수사를 의뢰하면 예. 검찰총장은 예. 그 법에 따르면 예.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의무 규정이네 그러면 그건 강제로. 네, 의무 예. 규정입니다. 예. 김용민 라이브.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순탄하지 않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의한 단 한 건의 총격 사건도 없었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걸으며 우리 측 비무장지대 지역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 1년간 지상, 해상, 공중, 접경지역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전혀 식별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한 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격 사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 지역에서 약 200여 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고성, 철원, 파주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며 우리 측 비무장지대 지역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응이 차곡차곡 쌓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문세의 길을 걷다 보면 듣겠습니다.
네, 6129번 쓰시는 분 김용민 진행자님, 지금까지 시사 진행자 중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고마워. 농담입니다. 예, 제 아내는 6129번이 아닙니다. 자, 9322번 쓰시는 분 막히는 차 안에서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유머 때문에 웃긴 정치인 때문에 웃고 여러 가지 사건들 얼척없어서 웃고 명 MC 웃음소리에 같이 웃습니다. 같은 분이 보내셨나? 예. 감사합니다. 4747번 쓰시는 분 여러 대의 헬기가 세월호 사고 해역 상공을 날고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근데 하는 일 없이 어슬렁거리던 경찰 간부, 해경 간부 모두 찾아내서 헬기 날개로 곤장 쳐주세요. 아이고, 뭐 형벌에 없는 곤장치기를. 그런 거 말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죠. 또 진상을 정확하게 가리도록 또 조사를 해야 될 테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함중아와 양키스의 가수 함중아 씨가 간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67살 되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네요. 아시죠? 내게도 사랑이 또 풍문으로 들었어. 이 수많은 노래를 발표해서 80년대 이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그 음악성이 참 앞서갔는데 말이죠. 음악에 대한 열정이 투철했던 함중아 씨 부디 명복을 빕니다.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결의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진행한 비공개 조사는 이제 공개 조사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내용 미국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현재 시각 몇 시입니까? 워싱턴은? 예, 새벽 4시 41분입니다. 아이고, 네. 일어나실 시간 됐네. 일어나실 시간 됐어. 일어나야 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에 이렇게 또 저희 방송을 위해서 네.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제가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 이건 탄핵안은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결의안인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비공개로 탄핵 조사가 진행돼 왔는데 이제는 이제 공개 조사로 전환하자 이겁니다. 네. 지금까지 증인을 비공개로 불러서 청문을 했고 또 비공개로 이 소환된 자료를 검토하는 일정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조사 내용을 곧바로 대중에게 알리자 이제 이런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 검찰 수사가 아니라 의회에서 조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로 말하자면 국정조사 같은 건데 국회 국정조사. 네. 알겠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이 하원 규칙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네. 탄핵 절차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예. 자, 이 탄핵 조사를 이제 이 공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짓을 했다라고 하원이 확신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사가 이제 비공개로 진행돼 왔잖아요. 네, 또 네. 이제 탄핵 조사가 민주당 중심으로 계속 진행돼 왔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이나 국무부 공화당에서는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 조사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증인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밀시 회의를 통해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이제 하원이 주도해서 이번에 이제 공식적인 조사로 전환을 하면 그동안의 어떤 탄핵 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 측이나 공화당 측의 불만을 조금은 이제 누그러뜨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탄핵 조사의 투명성을 더 이제 강조하는 그런 문제 소지를 없애는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불만을 불식시킨다. 근데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 트윗 보니까 불만이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마녀 사냥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한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를 이제 원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가 이제 여기에 달려 있다 이런 이제 대가성의 언급을 한 것이 이제 지난달 22일에 네. 이제 증언이 좀 나왔었죠. 그 시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예. 그 시점이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제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난 나왔다는 7월 겁니다. 얼마 안 됐군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백악관 측의 해명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좀 커졌고요. 네. 또 지난 30일에는 그 한 미군 육군 중령이 출석을 해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록을 이제 은밀한 서버에 옮기고 그 접근을 제한한 사람이 바로 백악관 법률담당 부고문이다. 이런 진술까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이 계속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앞으로도 이제 주요 그 인사들, 이제 백악관 출신의 인사들이 계속 청문회 증인으로 지금 소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상황이 좀 약간은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9월만 해도 뭐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무리다 이런 여론이었는데, 10월 말로 오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레드 크로스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난 9월 달에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탄핵 조사를 시작하겠다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탄핵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한 40%대였는데. 글쎄 말이에요. 근데 조사가 계속되고 의혹이 커질수록 지금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적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달 23일 여론조사에서는 과반이 넘는 55%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팍스뉴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성향의 언론인데 이 조사에서도 이제 과반이 넘는 탄핵 찬성 응답률을 보인 점도 의미가 크거든요. 예. 지금 공화당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탄핵 찬성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탄핵 조사가 공개 청문회로 전환될 경우에 실시간으로 계속 여론에게 그 내용들이 전달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론이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네. 자, 들불처럼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큰일 났네. 북한 문제는 해결해 놓고 가시지. 이런 말씀하셨고, 저스티스 바이 카산드라님, 트럼프 탄핵은 하원에서 통과한 것이고 통과된 건 아닙니다. 그 조사를 이제 공개로 바꾸는 그런 결의안인 거죠, 한마디로. 탄핵이 이제 하원에서 탄핵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근데 상원에선 절대 안 될 것이다. 3분의 1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만 탄핵이 되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보다는 다음 대선,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한 민주당의 어떤 선거 전략이다.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면을 지속하게 되면은 민주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게 정략적 차원에서 이 탄핵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사실 이 사안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 이 사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치부가 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또 바이든 부통령이 지금 대선 후보 1위이긴 하지만 계속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유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과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출렁거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시간이 끌면 끌수록 바이든 부통령에게도 결코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좀 어떻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조사가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요, 아니면 지연되고 있는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원래 민주당의 예측은 올해 연말까지는 이 탄핵안을 표결해서 상원에 넘기는 거였는데 추수감사절 이전에요. 이번 달 말까지는. 그런데 지금 탄핵안 처리하는 것이 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새로운 증언들이 많이 나오면서 의혹이 커지고 조사까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로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 이제 내년 대선 국면 앞두고 이제 중요한 정치 일정에 자꾸 영향을 주게 되고 예. 또 민주공화당 모두는 좀 빨리 이 사안을 좀 매듭 짓기를 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안을 만약에 하원이 가결해서 상원으로 넘기면 네. 이제 상원에서 탄핵 심판에 착수하게 되는데 예. 글쎄요, 생각만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절차도 한번 좀 요약해 주시죠. 예, 뭐 하원이 이제 민주당의 과반이기 때문에 이제 탄핵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탄핵안을 이제 가결할 가능성이 크죠. 이제 이것이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네네. 상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이 상원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통과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최종 인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는 게 아직까지 전망이고요. 네. 이제 다른 변수가 있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 탄핵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그야말로 폭증을 한다면은 상원도 눈치 꽤나 볼 텐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대선 국면에 있어서 이제 그 대선할 때 그 지형에서 이제 상원의 의석수도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원 그 유권자들의 성향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공화당 지역구의 그 여론도 이것이 또 아마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킹선이란 필명 쓰시는 분, 민주당은 조 바이든보다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 두 사람인 거죠. 조 바이든하고 엘리자베스 워런. 예, 지금 1, 2위를 달리고 있죠. 1, 2위요. 예. 네. 어떻게 노정민 통신원은 누구를 지지합니까? 트럼프와 바이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다 합쳐서. 아니 거기서 누구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될 게 뭐 있어요? 예? 근데 좀 민감하기 때문에. 아니, 뭐가 민감해? 우리 노정민 통신원이 누구 지지한다는 게 뭐가 민감해요? 전혀 안 민감합니다. 예. 예. 알겠어요. 밝히지 않으신다니 더 여쭤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예. 네. 배지라는 필명 쓰시는 분, 트통, 트럼프 대통령님, 언능 북한과 수교해서 애플 공장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탈출구를 마련하세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제가 순화돼서 표현한 건데, 네.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스톱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대북 관계 말씀이십니까? 대북 관계도 그렇고 예. 중국과도는 당장이라도 충돌할 것처럼 각을 세우시던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 국면이 내년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는 뭔가 외교적 성과를 좀 충분히 얻어내야 되고, 네. 또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어떤 그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과연 이제 북한하고의 어떤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좀 문제인데, 네. 워낙 미국 내의 어떤 강경파 여론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민감한 사안이 이제 많으니까, 네. 이 부분이 좀 아직 어려운 난관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이죠. IS, 이슬람 국가의 수장인 알바그다디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게 다 나의 공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이게 탄핵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탄핵 국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약간의 좀 돌파구나 희소식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에서 먼저 공개하고 이 내용을 직접 발표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코너에 몰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리아에서 미국이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IS의 이제 수장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은 이제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이제 잠재울 수 있고, 네. 또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제 어떤 국면 전환의 돌파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좀 컸거든요. 네네. 그런데 미국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좀 약간은 이제 이 탄핵 국면의 어떤 분위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네. 효과가 있더라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고,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탄핵 반대 여론이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개될 청문회 증언 내용들이 아마 더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미 많이 크게 돌아선 여론을 더 이렇게 되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현재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중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양자 간 가상 대결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많이 나왔는데 이제 지난 30일에 또 하나의 여론조사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였는데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41%, 트럼프 대통령이 36%로 나온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양자 대결을 사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꾸준히 이겨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격차가 많이 줄어든 점이 좀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오.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좀 지나면서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꾸 이름이 거론되면서 유권자들도 그 안에서 실망과 피로감을 좀 느꼈거든요. 아, 바이든의 호재가 아니군요, 이거는. 왜냐하면 바이든 부통령의 이제 비리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한 그 그래요? 연루니까요. 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이제 대선 후보들 지지율에 있어서 이제 워런 후보가 역전했던 그런 여론조사가 최근에도 좀 나왔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워낙 바이든 전 부통령 외에는 이제 존재감을 보여줄 인물이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될 사람 밀어주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워싱턴 내셔널스가 극적으로 우승했는데 워싱턴 분위기 어떤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까지 공개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제 봤는데요. 예. 역전승 거뒀잖아요. 예. 첫 우승이니까 뭐 다음 날 제가 버스를 탔더니 그 내셔널스 그 옷을 입고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직장마다 이렇게 파티를 벌이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2시에 DC에서 퍼레이드를 한다고 그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DC에 모여서 퍼레이드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경기장 찾아가서 나름대로 좀 지지를 받으려고 했는데 야유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네요. 자,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